그러니까 수익자를 자기로 하는 이런 방식인데 네.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 죽은 시체가 필요했던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은. (2010년 6월) 어느 새벽,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두 여자는 각자 맥주 한 캔씩을 들고 무언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다를 떨며 마시던 맥주가 바닥을 보이자 김은미 씨는 자신이 맥주를 사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맥주 파는 곳이 없어 빈손으로 돌아온 김 씨. 그런데 의자에 앉아있던 손예림 씨가 김 씨를 보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가슴이 아프다며 소리쳤습니다. 너무 놀란 김 씨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 손 씨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는 김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입니다. 모르겠어요. 30분 전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에 온 건데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서 이야기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조금 오다 보니까 의식이 없어졌어요. 며칠 전에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심장 검사를 했는데 심장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족 중에도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했어요. 안타깝게도 손예림 씨는 벌써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도착했을 때 이미 자발호흡 및 심장 박동이 없었고 동공이 확대돼 있었으며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이미 얼굴이나 손끝, 발끝 등에서 청색증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전도 검사상 정기적인 반응이 거의 없는 플랫한 상태였고 체온도 낮은 상태로 이미 사망한 채 실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몸에서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아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간호사는 손 씨의 가족을 찾았지만 김 씨는 울먹이며 직계 가족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는 언니 동생 사이였던 김 씨가 손예림 씨의 장례를 치르게 됐고 사망하고 이틀째 되던 날 손 씨는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40대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손예림 씨. 그녀의 시신이 화장되고 얼마 뒤 한 보험회사 창구에 손 씨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겠다며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직원이 넘겨준 펜을 들고 보험금 신청서를 작성하더니 서류를 접수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김 씨를 바라보는 직원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곧 CCTV를 돌려보며 뭔가를 찾던 직원은 경악한 표정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보험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보험회사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보자마자 경찰서에 가야 한다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손예림. 경찰은 왜 김 씨를 사망한 여성 손예림이라고 부르는 걸까? 김 씨는 자신이 손예림이 아니라 김은미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입니다. 손예림 씨, 지금 우리랑 장난합니까? 경찰이 바본 줄 아세요? 사람이 좋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왔겠습니까?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진짜 손예림이 아니고 김은미라며 경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손 씨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는 주장.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관찰한 손 씨의 상태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요. 주장했던 바 그리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던 바하고 의사가 판단했던 상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사가 관찰한 부분은 팩트고 의료 기록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관련자들의 주장은 약간 감정적인 상태가 들어갈 수 있죠.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주요한 팩트의 기준점을 의사가 이 응급실에서 기록한 내용이 사실은 주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생활 반응이 미묘하게 남은 상태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도달한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지금 의사가 지금 판정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완전히 죽은 상태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관련자분이 얘기하는 것은 쓰러져갖고 바로 온 상태. 네, 응급차가 도착해서 예를 들어서 교수님 말씀처럼 사망했으면 아예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렇죠. 본인이 싣고 왔기 때문에 사실 사망한 채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그렇죠. 근데 네. 응급실에 도착해서 어쨌든 의사가 보니까 이건 사망한 지 된 건데 네. 꽤 됐는지 모르겠지만 된 건데 그런데 지금
관련자가 얘기하는 것은 차 안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는 네. 이거 미묘한 차이, 아니 미묘한 차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네. 그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나중에 판독을 내릴 때 의사의 의료 기록지, 응급 기록지가 중심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 씨가 태우고 오면서 가족 중에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본인도 안 좋다. 그러니까 가족력도 있고 본인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 뭐 인근 직계 가족이 없기 때문에 뭐 확인을 사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어떤 외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인을 그냥 급성 심근경색으로 해서 그냥 사망 처리를 한 건지 왜냐면 이게 만일에 정말로 본인이 아파서 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독사를 하거나 어떤 몸에다 어떤 걸 주입을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 관련자가 얘기를 해요. 심장이 안 좋아 그렇게 죽었다고라고 하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거를 확인해 보기보다는 관련자의 말을 믿고 심장이 안 좋고 아픈 것이 있었고 가족력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심근경색이겠지라고 첫 번째 사인을 써놓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공식 사인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손예림, 김은미라는 사실 두 명의 여성이 이 차에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한 명은 사망을 해서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이 유일한 가족이 없다고 한 그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던 김 씨라는 사람이 와서 그걸 타려고 왔고 근데 그 사람을 나중에 그 이상에서 불러가지고 경찰이 손예림 씨라고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저희가 뭐 보험 관련된 많은 범죄들을 봤기 때문에 신분, 명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이고 이런 류의 어떤 범죄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황당하죠. 네. 죽은 사람이 그 손예림, 거기 그걸 데리고 온 사람이 김은미.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험회사 직원은 뭔가 좀 당황한 거예요. 그 이전에 아마도 계약할 때 그러니까 죽은 손예림, 김은미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 같아요. 네. 창구에 와서 보험금은 창구에 와서 청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청구해 했는데 내가 계약할 때 사람이 내 앞에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건 죽지 않았나? 그럼 이상이 뭐지?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한 이런 상황 같아요. 네. 이 황당하고 이상한 사건인데요. 도대체 이 김 씨, 손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벌어졌던 소동을 보험회사 직원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잡으려고 강력히 한 팀이 왔었지만 여자는 전혀 겁먹지 않고 변호사를 부르겠다며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당당한 여자의 모습에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는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아니 김은미라는 여자랑 완전히 외모가 다른데 자신이 김은미라고 하는 거예요. 형사들이 그럼 인적사항 대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왜 얘기하냐면 막 따지고 형사들이 지문 감식하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도 1시간을 그렇게 버티더라고요. 죽은 손예림의 보험금을 타러 왔던 김은미란 여성. 하지만 그녀는 진짜 김은미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말대로 그녀는 손예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여성이 진짜 김은미였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김 씨는 사망 당시 26세의 노숙자 출신으로 대구의 한 쉼터에서 자립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있던 쉼터의 대표 강 목사에게 손예림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은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강 목사에게 손예림이 보낸 인터넷 메시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렵게 산 경험이 있는지라 남의 일 같지 않네요. 그곳엔 30대 여성들도 있나요? 자립의 의지가 있으신 분은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고 제가 아직 능력이 없어 큰 도움은 못 드리지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그렇게 손 씨와 김 씨는 만나게 됐습니다. 손 씨는 쉼터 사람들에게 김 씨를 데려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어린이집에 취직시켜 월급도 많이 주고 대학도 보내서 자격증도 따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날인 16일 오후 김 씨는 쉼터를 떠나 손 씨의 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사망했던 겁니다. 손 씨는 뭔가 많이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김 씨를 자신의 유치원에 취업시킨다고 했지만 실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쓰러졌을 때 가까운 병원이 10분 거리에 있었지만 그보다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는 김 씨의 몸이 이미 차갑게 식어 있다고 진술했고 의사는 김 씨가 사망한 지 30분에서 2시간은 지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손 씨가 보험금 때문에 불상의 방법으로 김 씨를 죽였다고 추정했습니다. 실제 손 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7개의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사망하면 총 3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규모였습니다. 손 씨는 김 씨가 사망하자 자신의 이름으로 응급실에 접수를 하고 화장도 사망 신고도 모두 손예림 자신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음이 행세를 하며 보험회사에 나타나 자신의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손 씨는 자신이 김 씨의 신분을 도용한 것만 인정했습니다. 손 씨입니다. 저는 안 죽였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술 취했나 싶어서 괜찮냐고 하니까 처음에 괜찮다고 그랬고요. 마음이 편하다고 이제 다 편하다고 했어요. 뭔가를 먹은 것 같은데 뭘 먹었는지는 모릅니다. 이미 무엇을 먹었는지 편하다고 했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먹고 자살했을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가 죽자 순간적으로 신분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저 그녀의 인생을 훔친 죄밖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 전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당시 쉼터 사람들에게 자립할 여성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조건을 몇 개를 말을 했는데 부모가 없어야 하고 찾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고요. 김 씨 사망한 김은미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니는 있었지만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살던 상태였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 그래서 데리고 온 다음날 새벽에 사망을 했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쉼터에 한 번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꾸준히 연락한 것으로 봐서 굉장히 계획성 어떤 특정한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성이 좀 보이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돼 있고 무언가를 꾸몄는지 보험까지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도 이전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람을 찾았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때부터 보험 사기 말하자면 보험 살인이죠. 네. 그거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무엇인가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던 건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때 추천하는 게 사실은 이제 무용고자잖아요. 네. 무용고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쉼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설에서도 사실은 크게 이제 바보가 아닌 이상 함부로 추천해 주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네, 그죠?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때부터 보험살인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손 씨 2010년 3월 8일경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이틀 전인 6월 15일까지 생명보험 집중적으로 이제 3달 동안 들었는데요. 한 달 보험료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본인이 당시 무직이라서 보험금 수익자 손 씨 어머니로 되어 있었고요. 자신의 어머니까지 사건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이는 게 본인 이 손 씨 입장에서는 자신은 보험을 둔 이유가 2년 뒤에 본인이 자살을 해서 어머니께 보험금을 주려고 이렇게 고액의 보험을 든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또 사망한 김 씨를 화장하기 위해서 손 씨 어머니가 이 김 씨의 보호자라고 거만이를 속여서 거만서를 받아낸 것으로 봐서 손 씨 어머니도 일정 정도 어디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모르나 일정 정도 같이 행동을 한 부분이 있네요. 완벽한 보험살인이라고 하면은 네. 예를 들면 무용고자의 신원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얻어서 네. 그러니까 수익자를 자기로 하는 이런 방식인데 네.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 죽은 시체가 필요했던 거죠. 네.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공적인 서류상에 죽은 사람으로 해갖고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익숙한 것이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타인을 가입시켜가지고 구수익자를 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험사들도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해서 사실 굉장히 보험을 생명보험을 그렇게 수익자 돌리는 걸 한정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조치들이 계속 발전해 온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특이한 게 본인을 사망하게 만들어서 사실 본인의 법적인 신분을 없애는 판단을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은 사실 쉽게 내릴 수 있는 일반인이 쉽게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경찰에 왔을 때도 굉장히 전혀 겁먹지 않고 1시간 동안 내가 김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부분. 이 사람의 그 손예림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서요. 어떤 사람으로 좀 보이나요? 또 분명한 거는 네. 이런 것은 분명히 처음 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계획하지 않고는 이건 우발적으로 하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사기는 많이 쳐봤을 수 있다.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지. 네. 단번에 자기 자신의 신원을 없애갖고 뭔가 이거는 불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성이 농후하게 축적되어 온 사람은 맞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꺼리낌이라든가 당황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심리적인 축적이 돼 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여성의 보험 범죄를 보시면 엄여인 사건을 보시거나 김신자 사건 맞죠? 그 사건을 본 것처럼 가족을 공격해 갖고 보험을 타내고 이런 경우는 많잖아요. 가족을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뭐 어떤 남자를 사귀어 갖고 그 사람을 죽여서 뭐 이런 경우는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진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가 방향을 틀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우리가 보는 여성 연쇄살인범의 독거미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유형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손 씨가 앞에서도 잠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차에 싣고 오는데 심장이 그러니까 그때는 손예림이라고 속였죠. 저 손예림이 심장 본인도 안 좋다고 얘기했었고 가족력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 진술에서 무언가를 먹은 듯 보였고 편하나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는 거 보면은 어떤 스토리를 심장이 약한 사람, 자살을 한 사람, 길을 좀 만들어주고서 제시를 한 듯 보이거든요. 자살한 사람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뭐 보험금 관련된 부분을 머릿속으로 계속 이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시도는 했을 수 있겠다.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편안하게 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건 경험치가 없이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 사기꾼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사기에 익숙한 사람은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손 씨 계속해서 자신은 김 씨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도대체 손 씨 어떤 사람인지 그녀에 대해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손 씨는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손 씨의 씀씀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쓸 돈이 없자 그녀는 일해서 돈을 버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1997년 같은 대학교 출신인 최 씨와 동거해서 딸을 낳은 손 씨. 그녀는 최 씨 몰래 인감을 훔쳐 인감증명서 여러 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이용해 최 씨를 계약자로 하거나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차량을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며 매도 대금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후 차량 할부 계약을 해약해버리는 사기인 일명 차치기 수법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손 씨. 최 씨와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딸을 키우며 학원 강사로 취직해 살아가던 손 씨. 그녀는 정직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던 걸까? 하지만 손 씨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3년경 13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손 씨는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거짓말을 하여 월세 89만 원의 그랜저 승용차를 임차해 타고 다녔습니다. 빚을 져가면서 남자친구에게 용돈과 값비싼 선물 공세를 한 손 씨. 돈이 필요했던 그녀는 다시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딸이 2004년경 백혈병에 걸리는 불행이 찾아오자 몇 년간 치료에 전념한 손 씨. 하지만 2008년 딸의 병을 이용해 당시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010년 7월까지 25회에 걸쳐 총 8,6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2010년 1월에는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한 조합에 창업하겠다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제출해 5천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손 씨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7년을 사귀어오던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들키게 된 손 씨. 그녀가 사실혼 관계에 남자도 있었고 딸까지 있다는 걸 7년 만에 알게 된 남자친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곧 손 씨와 헤어지게 된 남자친구. 하지만 손 씨는 그를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인터넷에서 태아 사진을 다운받아 전 남자친구에게 보내 임신을 했으니 책임지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가 사귀고 있던 새로운 여자에게도 같은 사진을 보내 둘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이후 남자친구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던 손 씨. 그러던 그녀에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 창업 작업을 지원받았던 조합에서 그녀의 사기를 눈치챘고 고소해 문서 위조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4월 불구속 기소됐던 겁니다. 하지만 5월에 열린 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손 씨. 재판부는 6월 3일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6월 17일에 열릴 공판에 꼭 출석하라는 내용의 전화 소환을 했습니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엔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거라 두려워했다는 손 씨. 그렇게 형사 재판을 하루 앞둔 그날 대구에 있던 김 씨를 부산으로 데려와 사건을 저지르고 자신이 죽었다고 위장했던 겁니다. 손 씨의 과거부터 이 지금 김은미 씨 사망 직전까지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어렸을 때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가스가 기울자 그때부터 뭔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했었다. 그게 대부분 이제 사기,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 특히 보험 관련된 돈도 있고 직접적으로 뭐 협박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무언가 좀 특히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괜찮게 살다가 안 됐을 경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사기 쪽으로 돌아서는 경우 이 사람도 특히나 뭐 딸을 이용한다든지 계속해서 발전해서 누군가의 죽음까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까지 발전했는데 어떤 심리 상태로 보이시나요? 처음부터 네. 조금 이제 팩트를 좀 수정해야 될 것은 네. 처음부터 부유했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본인 진술일 수 있다. 네. 이게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아, 처음에 집은 잘 살았다. 그런데 가세가 기울어 갖고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좀 사치가 있어서 했다.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은 네.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부유하게 자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겉으론 부유한데 부채가 많아서 사실은 그렇게 부유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유하다는 게 좀 애매한,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어떤 일종의 망상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의 사기꾼들의 스토리가 그거예요. 네. 내가 워낙 잘 살았고 공주처럼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기꾼의 스토리를 우리의 검사나 수사관들, 판사들은 그대로 인용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반복적으로 대담하게 사기를 쳤다. 사실 저는 이게 가능한가 이 말이에요. 네. 애초에 아주 착한 사람이 아, 네네. 무엇인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친다. 이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그걸 학원 강사 취직이잖아요. 네. 학원 강사를 하려고 취직했을까요? 아니면 학원 강사라는 위장이 필요했을까요? 신분이요? 네. 아, 네. 신분이 필요했겠죠. 필요했다고 네.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네. 더 타당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명함을 파고 그래서 13세나 어린 남자친구를 어떻게 사귀겠어요? 학원 강사라고 하는 네. 것이 있기 때문에 사귀지 않겠어요? 네. 예, 우리는 논리를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법률을 하는 사람들은. 네. 이건 전 그렇다고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유지하려고 뭔가 계속 돈을 쓰겠죠. 왜 쓰겠어요? 나중에 얻어낼 게 많으니까 쓰겠죠. 네, 보통 그럴 뿐이죠.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흔히 말하는 딸을 이용해서 사기도 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자기 딸이 백혈병에 걸렸는데 백혈병을 가지고 사기를 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이전에 뭔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조합에 돈을 편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일종의 리플리 증후군을 가진 네. 상습성 사기범. 네. 그러니까 병적 거짓말쟁이. 이게 이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김은미 씨를 어쨌든 뭐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기 직전에 그 재판 관련돼서 그 조합에서 그 5천만 원 불법으로 받은 거 그 형사 재판 하루 앞둔 날 이걸 단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결이 좀 돼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두 개의 사건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안 갔어요. 그냥 상습적인 사기범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습적인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최악의 어떤 공지까지 몰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방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없애는 방법의 사기를 네.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최후의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손 씨가 참고로 동안이어서 40대였지만 앞에서 얘기한 26살 김 씨 뭐 얘기하면은 아 네가 김 씨구나 믿을 정도로 동안이었다고 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김 씨 신분으로 운전면허 시험 봤다고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 신분증 얼굴 박힌 신분증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 같긴 상습 사기범들, 네. 병적 거짓말장이들은 늘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당황스러우시겠지만은 네. 병적 거짓말을 가진 상습적 사기범들이 이런 건 일상적으로 이렇게 해요. 남의 신분으로 살기를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일종의 네. 일종의 남의 둥지에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거나 아니면 이런 것과 비슷한 형태의 일종의 병적 거짓말 증후군이죠. 이 경찰하고 검찰은 김 씨의 시신이 화장돼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손 씨가 김 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해서 그녀 기소했고요. 2011년 재판이 시작됩니다. 손 씨는 재판에서도 신분을 훔친 적은 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손 씨의 변호사는 그녀가 우연히 강 목사가 운영하는 쉼터의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후 김 씨를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곧 쉼터를 방문해 김 씨를 한 번 만났다는 손 씨. 그런데 그 뒤부터 김 씨가 수회에 걸쳐 자신을 부산에 좀 데려가 달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입니다. 김 씨가 자꾸 연락을 해오자 손예림 씨는 그 쉼터에서 나오려면 누군가 가서 데리고 나와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대구로 가 김 씨를 본인의 차에 태우고 부산으로 온 겁니다. 차를 타고 오는 내내 김 씨가 말도 없고 표정도 시무룩하고 어두웠는데 갑자기 손예림 씨에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김 씨는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해 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차 안에서도 손 씨에게 자신이 돈을 벌어도 가족들 뒷바라지를 다해서 남는 게 없고 자궁에도 문제가 있어서 여자 구실도 제대로 못해 만사가 귀찮고 살기 싫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평소 과체중이었고 술도 많이 먹어서 간 손상이 있을 때 상승하는 감마 GTP 수치도 높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바 없고 피해자는 급성 심근경색, 급성 간성 혼수로 자연사하였거나 우울증 내지 우울증 치료제의 부작용에 의해 자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변호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자살할 만큼 우울증이 심하지 않았고 김 씨는 우울증 약 부작용도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호전되고 있었고 손 씨가 취직을 시켜준다고 한 뒤로 부산에 갈 생각에 들떠 있었다고 쉼터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실제 차를 타고 가는 중에도 김 씨는 강 목사에게 돈을 벌어 은혜를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피해자가 과체중에 술을 많이 먹어 감마 GTP 수치가 높아졌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2009년에 한 건강검진에서는 심전도 및 혈압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감마 GTP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연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손 씨의 수상한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2010년 3월경부터 생명보험에 들기 시작하면서 손 씨는 인터넷에서 이런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라목손 냄새, 살인 방법, 여성 노숙인 쉼터, 메소밀 냄새, 사망 보험금, 질식사. 김 씨가 사망하고 나자 검색어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망 보험금 지급 사례, 공판 중 피고인 사망, 사망 신고 절차, 사망하면 지문 조회. 실제 경찰은 수사 당시 손 씨가 검색한 대로 메소밀을 이용해 김 씨를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응급실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토사물의 흔적은 없었으나 앞가슴 쪽에 침을 흘린 자국이 있었다고 했는데 메소밀 중독 시 주요 증상이 과도한 타액 분비라는 겁니다. 자신은 메소밀을 구매한 적도 없다고 펄쩍 뛰던 손 씨. 그러나 김 씨가 사망하고 2주 후 전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던 손 씨가 메소밀이 든 병을 꺼내들며 나도 죽고 아이도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메소밀을 산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이 변호인 쪽 주장인 어쨌든 결국은 손예림 씨는 뭐 죄가 없고 다 뭐 그 사람이 우울했고 몸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인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네. 자살했거나 아니면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사고사, 말하면 갑작스럽게 네. 돌연사 뭐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명확히 이 시체가 있으면은 문제는 아니죠. 근데 그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호인의 주장이 이제 아무 말처럼 이제 막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그 이 돌아가신 분의 상황 말하자면 그 당시의 상황 그 취임터에서 왜 나왔느냐 그리고 뭐 간호사가 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살이나 아니면 돌연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사 측에서 뭐 하나하나 탄핵을 시킬 목적으로 주장을 펴 나가는데 뭐 신체 수치도 뭐 정상돼 가고 있었고 우울증 호전되고 있었고 심지어 그날 이제 부산으로 가는 길에 강 목사에게 돈을 벌어서 은혜 갚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희망찬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좀 증언하고 반대되게 이제 검사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 보면 역시나 그 특히나 이제 또 검색어 부분 그리고 3개월간 집중적으로 7개의 보험에 매달 300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뭐 계획적으로 3개월 전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보는 쪽이 맞겠죠. 그렇죠. 근데 그 1년 전부터 노숙인 일한테를 찾아다녔다고 하니까 네. 아마도 다른 어떤 사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다가 중간에 아마 2010년 3월경부터 네. 무엇인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하는 무용고자 찾아서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되게 그 치밀하지 못하게 네. 검색 기록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존재하는 상습적 사기성은 존재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네. 어떤 완수 과정은 좀 덜 떨어진 정확하게는 안 들키게 할 수 있는 죽음의 방법에 대해 검색해 둔 거예요. 방법과 네. 보험과 사망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것이 이제 연결성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네. 검색어 연결성 그걸 분명히 찾았을 것이고 네. 근데 그 이전에 지급 뭐 절차 지문조회 나오고 보니까 이거 명확히 바뀌잖아요. 네. 이 부분을 가지고 판사들이 판결한 부분도 그러니까 앞에와 뒤에 이 바뀐 거 사망 후에 바뀐 것이 논리적 연결성이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예, 참고로 김 씨가 사망한 사실을 손 씨는 쉼터에 알리지 않았는데 김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이제 강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연락을 하니까 내 돈 훔쳐서 도망쳤다. 그 애가 금전적 손해 입었는데 800만 원 된다.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사람한테 배신당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또 200만 원 받아내는 이 와중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 바로 여기서 이 사람의 특성이 네.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에 집중했다고 하면 네. 강 목사가 연락 왔을 때 안 네. 받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범행에 집중했겠죠. 아, 이 범행 완수할 때까지.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상습적인 사기범이니까 말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보통 뇌피셜이라고 하잖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예. 그런 사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판사들이 보기에 이건 뭐야? 네. 그럼 결국은 이것 자체에 대한 너의 진실성이 자체 봐라. 이렇게 됐기 때문인 거죠. 교수님의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쭉 돌아가서 이 손 씨의 행태를 보면은 이제 딸이 병 걸렸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돈을 벌어봐야겠다. 지금 이 김은미 씨 사망 이후에 목사가 전화 왔는데 목사 전화 왔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순간순간 그때 즉흥 대응식으로 사기를 치는 방식으로 그렇죠. 하네요. 근데 네. 그것은 이 다른 데서 이미 네. 어떤 배워왔던 경험해왔던 거를 순간순간적으로 캐치해 갖고 할 수 있는 네. 일종의 상황적 범죄자이자 이 중독성 범죄자, 사기성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재판 결과 좀 말씀드리자면은 손 씨가 김 씨를 살해했다는 정황 증거는 사실 많았는데 막상 시신이 없는 이제 화장을 했기 때문에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서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많은 그 주변인들이 결국 무죄 판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정황 증거만으로 살인이 인정된다면서 살인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항소심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반전이 벌어집니다. 손 씨가 김 씨를 살해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이 공소 사실에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직접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손 씨 무죄로 갑자기 180도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게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와 정황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범행 방법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피해자의 자살 내지 돌연사로 판단하는 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라는 의견 때문이었고요. 이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피해자가 다니던 대구 의료원 소견을 검토해서 김 씨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됐고
독극물 검색한 정황, 해당 독극물 마시면 침이 흘러나오는 증상 등 종합해서 살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해서 결국 무기징역 선고했습니다. 이 5년 걸렸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이 재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시체 없는 네. 살인 사건이죠. 네. 그래서 물론 엄격하게 유죄 판결에 있어서는 증거주의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황 증거의 종합적 논리성을 따져봤을 때 이것이 증명이 된다고 하면 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판례이고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거죠. 아주 교묘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응급실로 데려갔기 때문에 응급실 후에 어떤 사인 판정 부검 여기까지가 되지 않은 상태. 재판은 사실 전 이게 맞다고 봐요. 1심에서는 전체적인 형태의 것을 봤어요. 근데 2심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명확한 걸 본 것 같아요. 문제는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판단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렇게 재판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타당한 방식의 재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자,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크라임은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 통해서 방송되고 있고요. 더 많은 프로파일링 콘텐츠 듣고 싶으시면 설명란 주소 클릭하셔서 팟빵 프로파일러 배상원의 크라임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